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고점 경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온 공급 대책에 대출 조이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가격을 누르기 위한 방안이 총동원됐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온갖 대책을 작동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정동근 변호사,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8.1로 한 주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주택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이제 일종의 주택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한 지표인데 100이 넘으면 어쨌든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커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수급을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살라는 사람이 팔라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걸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00%의 시장에 고지것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글쎄요, 간접적인 지표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의 변동,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는 게 결국 적응적이니까 최근에 올랐으면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특히 이제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그 시세 지수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예. 이 표본을 변경시킨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올라요. 그 전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예. 잘 안 오르다가 네. 그래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쪽에 나오는 그런 지수보다 훨씬 변동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더 크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이나 오늘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GTX 관련된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예.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 자체도 오르고 있고 전국의 이제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것들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 후에 집값 흐름을 체크하는 지수들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계속 경고했던 집값 고점론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인상을 하고 각종 은행들도 대출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겠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결국 설마 한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나 이런 이제 우려 이런 이제 약간은 좀 우려 아닌 어떤 안심을 할 수 있는 설마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심리가 형성돼 있었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데서 그렇죠.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시장 금리는 수요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한 1%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하는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사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2005년 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2, 3년 정도 기간 동안 한
8차례에 걸쳐서 한 2% 정도 기준금리를 올렸었어요. 네. 그때는 기준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은행의 지급준비율 자체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지수는 약 30% 이상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매수 심리가 진정이 되느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당정청, 물론 이제 또 뭐 한은의 기관적 성격은 뭐 당정청에서 좀 독립된 뭐 기관이긴 하지만 예. 지금 당정청에서는 이제 LTV 완화를 통해서 이제 지금에 와서라도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지금 각종 은행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쵸, 조이고 있고. 뭐 조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아예 전면 중단을 부담대를 한 아예 못 받고 상태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LTV 완화해 주니까 사라는 거야, 아니면 또 한은에서 기준금리 올리니까 사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불안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사지 말자 이런 쪽보다는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여러 번 정책을 변경을 하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예. 늑대가 나타나겠구나,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어떤 국민적 신뢰가 형성이 되었을 때만 진정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임기 말년이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오면 그 네. 정권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 발표들이 오히려 이제 변곡점이 돼가지고 그때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이 단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뭐 대출은 은행에서 뭐 해주는 이제 액수가 줄어들든지 아예 못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는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런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그냥 제 판단으로는 거래 활성화가 막혔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가 강화가 돼서 시장에서 물량이 못 나오고, 그렇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라든지 보유 기간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량을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내놓지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 환경이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뭐 거래에 대한 비용들, 뭐 세금에 대한 전가라든지 뭐 거래에 대한 비용들, 뭐 각종 비용들이 수요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주택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중된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향후에 집값이 조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KB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CSI 같은 경우도 100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조성이 좀 수요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충고 완화라든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라든지 또 신규 택지 지정으로서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 같은 경우는 7억 9천만 원대에서 지금 약 한 90.1% 정도, 91%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위에 있는 주택 가격하고 하위에 있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자산에 대한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그 수치를 주목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네. 자산에 대한 격차를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 주택 가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5분이니까 가장 비싼 가격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가격대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14억 원이 안 됐던 주택이 지금 불과 한 7, 8개월 만에 뭐 15억 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데 여기다 고점을 얘기하니까 좀 효과를 좀 못 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KB에서 내놓은 자료나 아니면 뭐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봐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 지금 사실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고 거기다 금리까지 올리면 사실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거는 뭐 주택시장에 투자할 만한 여력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벌어지는 주택시장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과거의 경험인데 네.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량도 주는데 가격이 오르는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계속 고점을 찍고 막 이래서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뭐 송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동맥경화예요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막혀서.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라는 게 재고 물량과 사는 사람의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팔고 사는 거래량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는 사람, 뭐 사는 사람도 뭐 줄어들었지만 팔 수 있는 사람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뭐 이래서 내가 지금 왜 팔아? 팔라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손해 보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갖고서 안 나오니까 이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게 매매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번 전월세도. 정부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상황 속에서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전월세 상한제나 뭐 이런 걸 도입하고 이러니까 재고는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3년마다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려고 그러면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집이 나와야지 전세를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유동성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 이동의 연쇄 거리를 원활하지 않게 끊기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전월세와 매매가 상승의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부동산원 자료만 봐도요. 지금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가격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값도 7주째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집값이 고점이니까 떨어질 거야라는 정부의 말이 좀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정부는 계속 뭐 3기 신도시부터 계속 부지를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또 교통을 깔고 있잖아요. GTX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뭐 고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호재가 나왔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여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지금 뭐 교수님 말씀에 짧게 맞춤만 드리고 지금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뭐 코인을 거래할 때 뭐 지금 가격이 형성된 위치나 지점도 중요하지만 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매물을 내놨을 때 그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건 소화할 수가 있는데 매수 거래량이 없으면 그게 이제 매도를 했을 때 확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고점이라는 점은 그 거래량은 정부가 제도를 통해서 인위로 늘어놓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리고요. 근데 GTX 관련해서는 정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GTX를 건설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서울권 집값이 조금 하락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서울권 집값은 이제 하락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GTX 호재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가격이 더 받아들이는 것 상승하고 같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GTX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권
뭐 수도권도 경기권도 수도권의 일부이긴 하지만 서울권을 제외한 지역을 경기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기권에서 집값 상승이 과연 이제 GTX 때문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작년 이제 올 초에 많이 문제가 됐던 특히 김포 뭐 GTX 때문에 금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작년 7월달에 김포시 의회에서 GTX D 노선에 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마자 3%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 바로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GTX D 라인 희망 노선, 소위 이제 기마선이라고 하는 네. 그 희망 노선을 건의하자마자 약 하남까지. 5%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기마선이 아니라 이제 김용선이나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더 줄어들었죠. 노선이 이제 줄어들면서 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김포 지역이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승은 GTX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서울권이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이 넘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선택의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김포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GTX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GTX 호재 지역 중심의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풍선 효과로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과정에서 이왕 선택하는 김에 GTX 어떤 호재 라인에 지역이 있는 있는 곳으로 곳에. 가자 이런 정도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GTX를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 노선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환승센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프랑스 이제 라데팡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환승센터인데 지금 그 환승센터 그 지상에 굉장히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가지고 네. 제2의 파리의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순히 교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환승센터 후보지가 서울의 동탄이나 부천 종합운동장 정도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또 상권이 형성되면 그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네. 어떤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수요자들은 경기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왕 경기도권으로 가는 김에 뭐 GTX 호재 지역 근처로 가자. 그렇죠. 뭐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집값이 좀 상승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오산이나 시흥이나 평택 이런 쪽에 이제 정부가 부지 공급을 계획을 발표한 곳에 집값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을까? 예상을 하고 뭔가 이에 대한 대책들도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런 지금 대책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게 그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가 의왕시가 제외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뭐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있어야지 어떤 효과나 뭐 지정에 대한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뭐 구멍을 열어줬다라는 평가도 많고요. 네.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아요.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GTX가 들어오는 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수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예. 향후에 이 GTX에 대한 그 요금 같은 경우가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대략적으로 뭐 측정된 금액들이 나와는 있긴 한데 네. 이런 요금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또 그 시기에 갔을 때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그 저항 같은 거에 부딪혀가지고 지원금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편익을 그 보는 쪽이 편익을 그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수익자 비용 부담이라는 그 원칙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재원적인 조달을 받는다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재원들 또 특히나 뭐 미래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땡겨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를 통해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또 향후에 그 저항을 통해서 또 비용 같은 경우는 충당을 받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직 묶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변에 있던 뭐
지금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집값도 광범위하게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교통이 편하면은 살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그럼요. 있는데 도시의 그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 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중심지까지의 교통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이 얼마나 되는 걸릴 거고. 것인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GTX를 건설을 해서 뭐 어쨌든 뭐 김포나 뭐 이런데 기존의 통근 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왕복해서 한 30분 정도가 세이브가 갈 때 된다면 15분씩 해서 뭐 30분 정도가 이제 세이버가 된다 그러면 교통 통근 시간의 그 시간 가치에 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그럼 큰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1년 600만 원이죠. 그렇죠. 600만 원을 이자율 3%나 2%로 나누면 3%로 나누면 2억. 2%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3억? 정도 이제 되겠죠. 차이가 나오는 예. 거죠. 그 누적되는 걸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그만큼의 상대적인 가치 상승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메이트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당연히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거 도심 쪽에 주택 살려고 매달리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이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사실 한 그러니까요. 건데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던 문제는 거거든요. GTX 건설하게 되면 택지 개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주택 재고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경기도의 상승세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는 2, 3년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굳이 너무 이 3기 신도시의 성공이라는 거에 막 매몰이 돼서 이런 GTX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됐을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발표한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그렇죠. 광역 교통 개선이라는 게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쪽 면만 본 게 아닌가 좀 그런 두루두루 살펴봐야 기본적인 되겠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어쨌든 이 뭐 택지 개발이라는 게 결국 시장 안정으로 그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봐도 가장 중요한 시점 입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지 시장의 안정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분양하고 계획하고 발표할 때 막 올랐죠. 그 개발 호재로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을 받아들여지니까. 하니까. 근데 입주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건 기대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집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팔고 현실이 들어가야 되는 되니까 거죠. 그게 연쇄고리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굉장히 그 직접적인 효과를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이전은 심리죠.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 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 본청약도 사실은 분양도 가격 안정을 시키는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인데 사전 청약을 가지고 시장을 하물며. 안정시키려 하는 거 시도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에 심리적인 요인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묵묵히 가야죠. 공급은 정말 묵묵히 가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가야지 지금 안정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2, 3년 뒤에 안정시키겠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게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줬을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 드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봐도 어딘가를 조이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를 또다시 조이는 이런 반응을 보고 반응을 하는 또 그런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내는 표본도 늘렸어요. 표본을 늘렸는데 표본을 늘리면 보통 통계적으로 정확도가 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놨던 대책이 사실은 저도 뭐 그런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 이렇게 보면 사실은 표본을 바꿔서 뭐 20%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문제점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의 가격을 네. 지금까지는 홍옥으로 내고 있었는데 가격 변동을 지금부터 내가 부사로 낼 거야라고 이제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옥의 가격이 뭐 1,500원이었는데 부사의 가격이 1,700원으로 표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옥이라는 표본도 1년 반을 유지해왔는데 처음에는 다른 민간 시세와 비교해서 가격 수준이 별 차이가 없다가 1년 반이 지났더니 민간 시세 가격이 15% 낮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형성이 못했다라는 네.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평균 시세에 대한 부분이 민간 시세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을 따지게 되면 거의 한 80, 90% 올랐는데 네네. 이 부동산 원의 지수는 20%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뭐 60, 70%는 결국 이 통옥을 부사로 바꾸는 표본 보정으로 이게 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가격 상승이 아니라 네네. 지금의 그게 올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년 반 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그 차이가 벌어졌다는 20%만큼 벌어졌다는 게 부동산 원의 원 자료에. 통계의 문제점인 거죠. 그만큼 이제 동일한 홍옥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게 계속 저평가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격차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행태는 사실 과거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 표본 보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95% 수준에서 처음에 표본이 만들어졌다가 1년 지나고 나면 한 80에서 85%로 괴리가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매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표본 바꾸고 나서 사실 어떻게 그 부동산원의 지수가 1년 뒤에 상황을 도래됐을 때 과연 똑같이 그런 민간 시세 괴리가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사실은 그 관심이 초점이 돼야겠죠. 이게 부동산원이 정말 믿을 만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네네.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그런 잘못된 오류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그래서 것 같아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에 누적된 뭐 변동률을 가지고서 뭐 OECD의 뭐 누적 상승률을 보니까 뭐 50% 올랐는데 우리는 30%밖에 안 올랐어요.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책적인 선택이나 사회적인 선택이 굉장히 무리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앞으로의 지수나 가격 그 변동률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하는 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의 시장의 변동을 다시 조정하는 것도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정부는 계속 뭐 저희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계속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계속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들이밀면서 집값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계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그렇지라는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교수님께서 뭐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에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 올해 입주 물량이 8,300호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이제 민간 통계에서는 전년 대비 입주량이 한 37%, 38%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것 이제 물량 공급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도 작년 하반기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게 한 2.5% 정도 상승했다고 했는데, 네. 그 KB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한 4배 정도 이르는 10% 정도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 어떤 시기였어요? 6.17 대책, 7.10 대책,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시행일이었지 않습니까? 시행이 지난해죠. 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각종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펴나갔죠. 어떤 성과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의도적으로 끼워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이제 한국 부동산원은 뭐 이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기관이라고 뭐 국민들이 뭐 믿겠죠. 뭐 실제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정말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계를 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와서도 이제 홍 부총리께서도 이게 수요가 진정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의도로 정책을 시행했고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는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어떤 혼란된 신호를 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호승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OECD와 비교해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서 이 설명해도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 못한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아니면 혹시 현장에서 이제 집값을 직접 체감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원 자료를 통해서 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뭐 11% 정도가 올랐다, 뭐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걸 통한 그 정책을 설계를 한다라는 게 무서운 그 정책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KB라는 게 호가 중심의 뭐 데이터기 때문에 네네. 뭐 약간의 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택 시장 안에서 트렌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지금 뭐 많은 곳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너무 양적으로만 계속 분석이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그 질적인 분석들이 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괴리감들이 많아졌고 또 세종시로 옮겨지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관찰을 못하고 의견들을 좀 못 듣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하고의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하다 제한적으로 보니까 되고. 그냥 이해도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그 이해도를 자꾸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그 KB라든지 민간 통계들은 계속적으로 배제를 하고 부동산원 자료로만 맹신하는 뭐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간단하게. 부분들이 글쎄요, 뭐 정책에 굉장히 큰 오류고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조금 격차를 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그 격차를 줄인 거에 대해서만으로 이런 지금 집값 급등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교수님 현재 학자시니까 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언론의 보도 영향이다라고 하면서 뭐 보고서 같은 걸 하나 내놨더라고요. 저도 좀 자료를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최고 가격 경신,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언급하니까 결국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뭐 담당한 그 연구원이 예. 신진학자여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통계 분석을 할 때 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통계적인 분석이라는 게 오늘은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예. 이 학문적인 얘기고 이러다 보니 기술적인 또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예,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거는 뭔가 원인이고 결과라는 거를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들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분석하는 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게 인과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스토리입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서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들을 이렇게 네. 설명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하죠. 이제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요인들이 다 그 설명 변수들이 독립적이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 원인이 되는 변수에 사실은 결과인 변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을 설명을 하는데 다른 뭐 고용 접근성 그 학원 공원과제 거리 이런 거에 더해서 지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사실 지가라는 건 주택 가격의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가가 대부분을 다 설명해 버리고 나머지 다른 요인들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종속적인 막 결과가 원인으로 들어가 되면,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도 막 반대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코멘트를 몇 번 해야 돼서 원 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식의 오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가가 관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 결과를 선명 변수로 넣어버리면 고가가 올랐다라는 거, 거래량이 뭐 달라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서의 영향을 제대로 못하고 이 설명 변수로 도입된 보도라는 것이 모든 그런 그 통계적인 베리에이션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것들은 방향이 막 반대로 유의하게 나고 막 이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의하지 않게 서로 이렇게 방향이 맞다 그러면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해석이 가능한데 한쪽은 플러스로 굉장히 유의하게 나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막 반대로 유의하게 나고 이러면 그거는 편이거든요. 왜곡된. 그래서 사실은 좀 결과 해석에 그 조심스러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너무 그 좀 조심하지 않고 네.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담았고 또 해석을 또 언론이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시사화가 있죠. 좀 많이 됐어요,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런 식의 실수가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자주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러지만 그렇죠. 신진학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결과와 원인 변수들이 자체가 헷갈리는. 네. 원인 변수들이 이게 잘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죠. 뭐 복잡한 얘기를 해드려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사실 결과와 원인은 어떻게 보면 혼동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느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임대차 3법 시행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일단 3개 법 중에 2개는 이제 시행한 지 1년이 지났고 한 법도 올해 시작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이중 구조로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먼저 실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28평형의 경우에 저번 달에 3층은 11억 원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10층은 5억 원대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두 배가 차이 거의 나네요. 2배죠. 예. 그러면 11억 원은 추측건대는 신규 계약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5억 원에 형성된 그 계약은 분명히 갱신 계약일 겁니다. 지금 2+2 제재니까. 갱신 계약은 한 번이 가능하고 예. 또 그 가격 상한폭이 생기니까 그렇죠. 제한이 됐단 말씀이시죠. 근데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그 상승시킬 수 있는 한도가 한 5% 정도 그렇죠.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신규 계약은 그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중 가격뿐만 아니라 삼중 가격 현상까지 나타나는 데가 많아요. 삼중이요? 예,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요. 원래는 계약 갱신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하면 이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임대차 보호법에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이 있는 거죠.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비껴달라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인이 그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넌지시 다시 또 당근을 던져요. 나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한 3억만 원 올려주면 나 실거주 안 하고 그냥 더 연장해주겠다. 그러니까 갱신 가격과 신고 가격 사이에 또 중간대 가격이 형성돼요. 네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5억, 7억, 10억 이렇게 삼중 가격도 가격이 세 개가 형성이 있어요.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정리를 하자면 시장의 가격과 제도를 통해서 눌러놓은 규제의 가격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결국은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중 가격 자체를 또다시 제도로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이제 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존재와 규범의 괴리가 너무 크면 존재와 당위의 괴리감이 크면 당위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또 예. 다시 어려운 얘기 네, 나와서 떠오른 좀 얘기인데 다시 이게 설명해 무슨 주시면 좋을 말이냐고 것 같습니다. 하면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면 그 현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면서 약간의 규제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가격과 정부가 규제해둔 가격은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괴리가 크니까.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서 어떤 또 얘기를 했냐면 연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또 마련하겠다 했잖아요. 이중구조를 해소할 대책에 역점을 예, 두겠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의 어떤 추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책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기존엔 2+2지만 네. 2+2+2로 2 곱하기 3 제도를 하나 생각할 그러니까 수도 있고 두 번을 갱신하게 해주는. 예, 그 거네요. 다음에 네.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갱신 청구권 증감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말이 나왔던 표준 임대료 제도.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아예 국가가 임대료나 전세가를 정해주는 이제 계획 경제로 그건 가겠죠. 다 완전히 통제를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받지 않는 계획 경제로는 굉장히 네.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시장 원리를 넘어서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 원리에 반하는 네. 규제 정책을 펼쳐야지만 그것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서 정책을 어떤 특정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뭐 맡기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책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교육과 빗대어 보면 부모가 계속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보고 너는 내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돼, 공부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해야 돼, 운동 1시간 이상 해야 돼, 계속 사사건건 다 규제를 통제를 한다는 하면 거군요. 아이가 망가져요. 그러면 결국은 최선의 교육이 뭐냐? 큰 틀에서만 부모가 보호를 해주고 아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규제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욕심이라 하죠.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사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욕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벤트를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올해 연말까지 이 전세 가격의 이중 구조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불안합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은 기존의 2+2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시장권을 어떤 자정 기능 맡겨라. 예, 왜냐하면 시장의 IQ는 사람의 IQ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시장에 합치하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송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임대차법 시행할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다면 네. 당연히 5% 상한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신규로 뭔가를 갖고 싶어 할 거라는 거는 사실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내용들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속도는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했던 네네.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전 청약을 확대를 한다든지 뭐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한 4천 가구 정도가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뭐 삼중 가격이라면 결국 그 암거래 시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을 뭐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가격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너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단지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3기 신도시라든지 타 지역들 뭐 다양한 공급들의 입주 시기 전까지는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이런 강한 것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게 사실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은 뭐 가격 왜곡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뭐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면 수렁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벌어지는 현상들처럼 계속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그렇죠. 기본적인 맞아요. 생각이었고 계속 정치적인 싸움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벗어나오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성이죠. 그래서 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이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그 규정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그동안 막 올랐던 음아파트나 재건축 단지의 전세가들이 경우에 따라서 막 하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격 안정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가격 상승 기제는 안 돌린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사 가야 될 사람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비딩에서 높은 가격 계속 비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맥경화를 덜어내는 것이 사실은 시장의 가격 안정에 가장 중요한 전세가, 특히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좀 믿음을 갖고 네. 이번에 재건축 그 2년 거주 제한 완화가 줬던 그런 어떤 교훈이라는 걸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능력과 시장의 생각을 좀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정동근 변호사,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